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벽 2시. 남편이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동생네 가족이 2달 동안 우리 집에서 지낼 거야. 곧 도착해. 당신이랑 상의하려고 했어. 잠결에 무슨 소리냐고 묻기도 전에 남편은 다짜고짜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 길로 저는 뒤돌아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또 저를 괴롭혀요. 저는 그 전까지 아주 달콤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고향집 뜨끈한 온돌방 아랫목에 앉아 있었죠. 친정엄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먹음직스러운 갈비찜을 한 대접 가득 들고 오셨습니다. 야들야들한 고기 한 점을 막 입에 넣으려는 찰나 누군가 저를 거칠게 밀치는 바람에 꿈에서 와장창 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어나, 그만 자고 일어나라고. 남편의 목소리는 거칠고 다급했으며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귀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머리가 멍하고 어지러웠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뿐. 가로등 불빛만이 커튼 틈으로 새어 들어와 남편 박민호의 잔뜩 찌푸린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이 야밤에 잠도 안 자고 왜 깨워? 저는 하품을 하며 물었습니다. 목이 말라 따끔거렸습니다. 협탁 위 휴대폰을 보니 액정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3분. 이 시간에 사람을 깨우는 건 분명 좋은 일이 아닐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시 물으려던 찰나 민호 씨는 침대 옆에 뻣뻣하게 서서 허리춤에 손을 올리고는 금방이라도 싸움을 걸 듯한 태세로 말했습니다. 동생네 식구들 금방 올 거야. 우리 집에서 2달만 지내기로 했어. 마치 오늘 저녁 메뉴는 쌀밥이라고 말하듯 가볍게 툭 내뱉는 말투였습니다. 상의하는 기색조차 없었죠. 순간 멍해졌습니다. 잠이 확 달아나 벌떡 일어나 앉아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뭐라고? 도련님네가 2달을 산다고? 민호 씨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쪽 동네 재개발 들어가서 집 비워줘야 한대. 당장 갈 데가 없어서 우리 집에서 잠깐 지내다 가기로 했어. 잠깐?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집이 무슨 대궐이라도 돼? 방 2개에 거실 하나. 우리 부부 쓰고 지우 쓰면 끝이잖아. 거기에 도련님 부부에 사내 아이 2까지. 이 좁은 집에 사람이 굴러나 다니겠어. 콩나물 시루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 지우는 이제 중학생이야. 한창 예민하고 공부해야 할 시기라고. 동선의 애들 알잖아. 큰애가 10살, 작은애가 7살인데 원숭이처럼 날뛰는 거. 지난번에 왔을 때 우리 집 거실을 전쟁터로 만들어놨었어. 소파 쿠션은 바닥에 나뒹굴고 장난감 자동차로 들이받아서 찻상 다리까지 흔들거렸잖아. 그거 치우느라 오후 내내 고생했어. 그런데 2달? 우리 집 다 부서지겠네. 게다가 동선의 부부가 어디 보통 내기들이야? 동서인 최미영은 게으르고 식탐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올 때마다 빈손인 건 예사고 반찬 투정에 밥만 먹으면 바로 TV 앞에 들어누워 설거지 한 번 거드는 법이 없었습니다. 시동생인 박민석도 가관이었습니다. 눈만 높고 실속은 없어서 직장은 수시로 바뀌고 늘 형이나 부모 등골 빼먹을 생각만 하는 사람이었죠. 지난번에 빌려간 200만 원도 아직 갚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민호 씨가 안색을 싹 바꾸며 더 거칠게 쏘아붙였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동생이 어렵다는데 형인 내가 모른 척해? 돕는 것도 정도가 있지.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틀이면 몰라도 2달이야. 당신 나랑 미리 상의했어. 이 집 우리 둘이 같이 산 집이야. 내 지분도 있다고. 당신 마음대로 누구 오라 가라 할 권리 없어. 나를 뭐로 보는 거야. 너랑 상의하면 네가 동의나 했겠어. 민호 씨가 비웃으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속 좁은 여자가 따지기나 좋아하지. 동생네 벌써 아파트 입구 다 왔다더라. 얼른 일어나서 애 방 좀 치워. 동생네 식구들 쓰게. 뭐, 왜 우리 지우 방을 비워줘야 해? 제가 발끈했습니다. 지우 숙제도 해야 하고 쉬어야 해. 정 재우고 싶으면
거실에서 자라고 해. 거실에서 어떻게 자? 불편하게. 민호 씨가 인상을 더 구겼습니다. 애가 좀 좁게 지내면 어때서? 딱 2달이야. 넌 왜 이렇게 철이 없냐? 내가 철이 없어? 뻔뻔하기 그지없는 그의 태도의 속에서 열불이 치솟았습니다. 박민호, 말은 똑바로 해. 우리도 살기 팍팍해. 당신 동생만 챙기지 말고 우리 모자 좀 생각하라고. 이 일은 무조건 상의했어야 해. 난 절대 동의 못해. 기껏해야 말다툼 몇 마디 더 오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눈을 부릅뜨더니 손을 뻗어 제 뺨을 휘갈겼습니다. 짝! 천둥소리처럼 날카로운 파열음이 귀를 때렸습니다. 한쪽 뺨이 불에 데인 듯 화끈거리고 너무 아파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멍하니 서서 상황 파악이 안 되는데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고 입안이 터졌는지 비릿하고 짭짤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그가 동생을 편애하긴 했어도 말다툼은 했어도 손찌검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따귀 한 대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더 이상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그와 멱살 잡고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부부의 정이 그 손바닥 한 방에 깨끗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베개 옆에 있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떨지 않고 주소록에서 시어머니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가자마자 연결되었습니다. 잠기운 섞인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얘야, 이 새벽에 무슨 일이냐? 별일 없니? 어머니,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숨길 수 없는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아들이 또 저를 때렸어요. 시동생네 식구들을 우리 집에 2달이나 살게 하겠대요. 제가 상의 좀 하자고 했더니 다짜고짜 뺨을 때리네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기 넘어가 순간 정적에 휩싸이더니 곧이어 시어머니의 벼락 같은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그놈이 널 때려. 이런 천하의 몹쓸 놈을 봤나.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며느리한테 손대지 말라고. 내 말을 귓등으로 들은 거야? 거짓말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저는 휴대폰을 얼굴에서 살짝 떼어 스피커폰으로 돌린 뒤 민호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박민호, 너 다시 한번 나 건드려봐. 방금 저를 때리고 아직도 씩씩거리던 민호 씨는 제가 어머니와 통화 중이라는 걸 알고 안색이 변했지만 여전히 입만 살아서 뻗대었습니다. 엄마, 핑계 대지 마. 내 동생 내가 종 와서 산다는데 그게 뭐 어때서. 하늘이 알고 땅이 알 노릇이다. 이놈아. 전화기 너머 시어머니가 길길이 뛰셨습니다.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애초에 며느리가 혼수 자금 털어넣지 않았으면 네가 그 집 살 수나 있었어? 이제 와서 떵떵거린다고 마누라 아끼지는 못할 망정 손을 대. 내 동생 일은 동생 일이지 왜 죄 없는 며느리가 고생을 해야 해. 얘야, 그놈 말 듣지 마라. 걔가 미친 개야. 민호 씨가 변명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말을 잘랐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질 것도 없어. 지금 당장 그리로 갈 테니 기다려. 내 며느리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렸다간 가만 안 둔다. 그리고 내 동생 놈들 그 집 문턱이라도 넘기만 해봐.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테니까. 어머니는 전화를 뚝 끊으셨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민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뺨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도 차분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록 아들을 감싸고 돌 때도 있지만 가정폭력 같은 큰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옛날 시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셨던 기억 때문에 시어머니는 아들들에게 며느리에게 손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었죠. 민호 씨도 어머니 성격을 아는지라 전화를 끊고 나니 기세가 한풀 꺾여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엄마는 참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난리시네. 별것도 아닌 일. 제가 차갑게 웃으며 부어오른 뺨을 만졌습니다. 욱신거리는 통증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내 때리는 게 별일이 아니야? 내 동의도 없이 남을 집에 들이는 게 별일이 아니냐고. 박민호, 오늘 일 그냥 안 넘어가.
그가 뭐라고 대꾸하려는데 아파트 1층에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동서 최미영의 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주버님, 형님, 저희 왔어요. 내려와서 짐 좀 들어주세요. 민호 씨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봐, 왔잖아. 일단 가서 짐부터 올릴게. 가지마.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방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지. 한 발자국도 들이지 말라고. 지금 내려가서 데려오면 어머니 오셨을 때 당신이 직접 해명해야 할 거야. 민호 씨는 문 앞에 버티고 선 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습니다. 그는 제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시어머니가 지금 오고 계신다는 사실에 겁을 먹은 눈치였습니다.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가족끼리 너무 야박하잖아. 동생네 갈 데도 없는데 어디로 가라고? 체면은 남이 세워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챙기는 거야. 저도 지지 않고 쏘아보았습니다. 진짜 염치가 있다면 연락도 없이 새벽에 쳐들어와서 2달이나 얹혀 살 생각은 안 했겠지. 박민호, 똑똑히 들어. 이 집은 내 마지노선이야. 오늘 그 사람들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끝장을 보든지 해.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딩동 소리가 아주 급했습니다. 동선애가 올라온 모양입니다. 민호 씨는 초인종 소리에 반응해 저를 밀치고 현관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온몸으로 문을 막았습니다. 열어주지 말라고 했어. 비켜. 민호 씨가 다급해져서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피했고 그는 허공을 짚으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박민호, 당장 문 열어. 내가 감히 며느리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면 내가 오늘 여기서 죽어버릴 테다. 민호 씨는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싹 가셨죠. 저는 안도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서 계셨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매무새도 흐트러진 게 얼마나 급하게 뛰어오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져서 제 손을 잡고 부어오른 뺨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귀한 얼굴을. 많이 아프냐? 어머니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민호 씨를 노려보는데 눈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내가 널 사람 되라고 키웠지. 마누라 패라고 키웠냐. 아내는 아끼라고 있는 거지. 때리라고 있는 게 아니야. 당장 사과 안 해. 너 오늘 사과 안 하면 내 아들 아니다. 민호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니 눈도 제 눈도 못 마주치고 웅얼거렸습니다. 엄마,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자꾸. 뭐가 제가 어쩌고 저째?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상의도 안 하고 일저지른 게 누군데. 이 집은 며느리가 너랑 같이 산 집이야. 며느리한테도 권리가 있어. 내 동생 재개발이랑 며느리가 무슨 상관이야? 왜 며느리가 피해를 봐야 해? 내 말 똑똑히 들어. 오늘 내가 결정한다. 동생네는 절대 못 들어와. 또다시 이 얘기 꺼내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그때 계단 쪽에서 시동생 박민석과 동서, 최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삿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올라오는 중이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보고 멈칫하더군요. 동서 최미영이 짐을 내려놓으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형님, 저희 왔어요. 얼른 들어가게 좀 비켜주세요. 짐 무거워 죽겠네. 시어머니가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들어가긴 어딜 들어가. 너희가 올 곳 아니니 당장 짐 싸들고 돌아가거라. 최미영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버님이 2달 동안 지내라고 하셨잖아요. 민호 말이 법이냐? 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걔 말은 소용없어. 이 집 절반은 며느리 거야. 며느리가 싫다면 누구도 못 들어와. 그리고 너희 재개발 보상금 나왔잖아. 그 돈으로 전세든 월세든 구해서 나가면 되지. 왜 엄한 사람 괴롭혀.
최미영, 너 내가 모를 줄 아니? 짐 싸 들고 와서 눌러 앉으려는 수작이지. 어림도 없다. 최미영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민호 씨만 쳐다봤지만 민호 씨는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옆에 서서 그 꼴을 보니 뺨에 통증이 가시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세요. 최미영이 발을 동동 구르며 울먹이는 척했습니다. 저희가 빈대 붙으러 온 거 아니에요. 보상금 받은 걸로 집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인테리어만 끝나면 바로 나갈 거예요. 절대 폐 안 끼친다니까요. 옆에서 시동생 박민석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형수님. 딱 2달만 있을게요. 미영이랑 얘기 다 했어요. 형수님 집안일도 돕고 조용히 지낼게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집안일. 지난번에 왔을 때 설거지 한 번이라도 한 사람 누구야? 거실 바닥 닦은 사람 누구냐고. 애들이 소파 다 긁어놓을 때 말리기라도 했어. 그래놓고 폐를 안 끼쳐? 최미영이 입을 벙긋거리자 제가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말인데 다들 솔직해지자. 며칠 전에 아가씨 시누이한테 들었어. 보상금으로 1억 가까이 받았다며. 그 돈이면 근처 투룸 얻어서 몇 달 살고도 남아. 왜 굳이 20평짜리 좁은 집에 넷이나 끼어들어 오려는 거야. 최미영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시동생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죠. 민호 씨는 동생 부부가 망신당하는 게 싫었는지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넌 말을 왜 그렇게 해? 보상금은 걔들 돈이지. 쓰고 싶으면 쓰는 거지. 가족끼리 좀 좁게 지내면 어때서? 가족?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박민호, 말 쉽게 하지 마. 우리 지우 내년이면 고등학교 준비해야 해.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시끄러운 조카들 틈에서 어떻게 공부해. 그리고 이 집, 내 친정엄마가 주신 돈이랑 내가 직장 다니며 모은 돈으로 샀어. 대출금도 내가 갚고 있고 내가 왜 내 아들 희생시키면서 당신 동생네 편의를 봐줘야 해? 저는 그동안 쌓인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민호 씨는 늘 동생이 안쓰럽다며 월급을 몰래 떼어주곤 했습니다. 저는 옷 한 벌 사는 것도 눈치 보는데 동생네 최신형 스마트폰 바꿔주는 건 아무렇지 않아 했죠.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지더니 민호 씨 등을 짝소리나게 내리치셨습니다. 들었지. 며느리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처가 덕에 집 사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넌 동생만 챙기느라 제 처자식은 안중에도 없구나.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동생네 절대 못 들어온다. 결국 시동생 부부는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짐을 챙겨 내려갔습니다. 최미영이 계단을 내려가며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네가 가고 난 뒤 시어머니는 민호 씨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 호되게 야단쳤습니다. 이 못난 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며느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냐. 내가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올 때도 군말 없이 살림 꾸린 게 며느리야. 그런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손찌검을 해. 내 아비가 나 때릴 때 우리 얼마나 힘들었는지 벌써 잊었어? 어머니는 옛 생각에 목이 메어 오셨습니다. 민호 씨는 그제야 잘못했어요 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마음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줘. 민호 씨가 애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용서? 예전 같으면 넘어갔겠지만 이번엔 달라. 당신 동생 편들다가 나 때린 거. 나 절대 못 잊어. 이혼이라니. 시어머니와 민호 씨가 동시에 놀라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리셨지만 저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진심이에요. 참고 살았더니 돌아오는 건 폭력뿐이네요. 제 아들이 이런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민호 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빌었습니다.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 동생 편애도 안 하고 폭력도 안 쓸게. 지우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줘. 지우 이야기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이에게 아빠 없는 빈자리를 주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첫째, 동생네 식구들 절대 들이지 마. 몰래 만나지도 마. 둘째, 집안일, 돈 문제 전부 나랑 상의해. 셋째, 오늘 일 정식으로 사과하고 각서 써. 이거 하나라도 어기면 그땐 바로 이혼이야. 민호 씨는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내가 감시하마라고 하셨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화해했지만 이미 깨진 신뢰는 쉽게 붙지 않을 걸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가 제 부은 얼굴을 보고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얼굴 왜 그래? 아빠가 때렸어. 저는 애써 웃으며 문에 부딪혔다고 둘러댔지만 아이는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민호 씨는 죄인처럼 밥만 먹었습니다. 지우를 학교에 보내고 돌아오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웬 여자의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최미영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경비 아저씨까지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죠.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풀어헤치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형님이 돈 좀 있다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네요. 갈데 없는 동생네를 문전 박대하고 시어머니까지 부추겨서 내쫓았어요. 세상에 이런 악질이 어디 있어. 저를 발견한 최미영은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저 여자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 우리 아주버님 등골 빼먹고 시댁 식구들은 벌레 보듯 하는 여자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민망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지만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사람들 앞으로 나갔습니다. 동서, 그만 좀 해. 동네 창피하지도 않아? 창피할 게 뭐 있어. 내가 한 짓을 봐. 저는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1억 받았다며. 그 돈 어디 갔어? 1억이면 전세 얻고도 남는데 왜 굳이 좁은 우리 집에 얹혀 살려고 해? 최미영이 움찔했습니다. 아직 돈 다 못 받았어. 그래? 저는 아가씨 신우이와의 통화 녹음을 틀었습니다. 스피커에서 신우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언니, 오빠한테 전해. 작은 오빠네 보상금 1억 나왔으니까 딴소리 못하게 하라고. 걔들 돈 아끼려고 언니네 집에 붙으려는 거야. 녹음이 끝나자 사람들 눈빛이 변했습니다. 뭐야, 돈 있다며 왜 저러고 살아? 욕심이 과하네. 저는 맷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와서 우리 살림살이 망가뜨린 건 기억 안 나? 남편이 몰래 생활비 빼돌려서 동선해 줬던 건? 명품 가방 살 돈은 있으면서 집 구할 돈은 없어? 최미영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동생 박민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요. 다신 우리 집에 얼씬거리지 마. 한 번만 더 행패 부리면 경찰 부를 거야. 이웃분들이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새댁 말이 맞네. 뻔뻔하기도 하지. 최미영 부부는 결국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민호 씨가 툴툴거렸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망신을 줘야 했어.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내 얼굴에 먹칠하고 동네방네 떠든 게 누군데. 당신 정신 차려. 그 사람들은 당신 가족이 아니라 거머리야. 며칠 후 시아버님과 시누이가 찾아왔습니다. 시아버님은 처음엔 그래도 형제간에 돕고 살아야지라며 훈계하려 드셨지만 제가 가계부와 남편의 송금 내역 그리고 최미영의 만행이 담긴 녹음 파일을 보여드리자 입을 다무셨습니다. 특히 남편이 지우 학원비 아껴서 동생 유흥비 대준 사실을 알고는 지팡이로 남편을 후려치셨죠. 그렇게 집안은 잠시 평화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민호 씨는 일찍 귀가하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요.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제게 줬을 월급 명세서와 카드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몰래 인터넷 뱅킹을 확인하려 했더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당신 월급 어디 있어?
민호 씨는 눈을 피하며 딴소리를 했습니다. 다른 통장에 넣었어. 이자가 더 높대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또 동생에게 준 겁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조회해보니 월급은 물론이고 우리가 모아둔 적금 3천만 원까지 몽땅 동생 박민석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 돈은 지우 대학 등록금과 친정엄마 수술비로 모아둔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챙기고 은행 거래 내역을 모두 출력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해야 할 때가 온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현관문이 부서져라 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 박민호 나와. 인터폰을 보니 덩치 큰 남자 셋이 서 있었고 그 옆에 남편이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남자들이 소리쳤습니다. 내 동생 박민석이 사채 5천만 원 쓰고 도망갔어. 형인 내가 갚겠다고 각서 썼잖아. 돈 안 내놓으면 이 집이라도 팔아서 갚아.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동생 빚보증을 선 겁니다. 저는 지우를 방에 가두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금 깡패들이 집을 부수려고 해요. 경찰이 온다는 소리에 사채업자들은 욕을 하며 돌아갔고 남편은 그제야 들어와서 울고불고 빌었습니다. 미영이가 동생 다리 부러뜨린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어. 5천만 원만 갚으면 돼. 우리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자. 미쳤어? 절대 안 돼.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집은 나랑 지우의 생명줄이야. 당신 동생이 도박으로 날린 돈을 왜 우리가 갚아? 당장 나가. 저는 다음 날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가정폭력 진단서, 통장 거래 내역, 사채업자들의 협박 녹음까지 모든 증거를 첨부했죠. 법정에서 남편은 재산 분할은 못 해준다. 아이 양육권은 내가 갖겠다며 억지를 부렸지만 판사님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의 귀책 사유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저는 집과 양육권을 지켰고 위자료까지 받아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동네에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소담 플라워. 평소 꽃을 좋아하던 제 꿈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여전히 저를 응원해주며 종종 가게에 들렀습니다. 남편, 아니 전남편 박민호는 월세방을 전전하며 빚 독촉에 시달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생네 부부는 야반 도주했다가 잡혀서 험한 꼴을 당했다더군요. 그리고 저에게도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단골 손님이었던 중학교 선생님 강 선생님. 지우에게도 참 잘해주고 무엇보다 저를 존중해주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요. 나를 지키고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론 독해져야 하고 끊어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행복해질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